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포드의 F15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는 사이버 트럭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포드 F150을 이야기하냐면요, 포드가 최근에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드디어 하이브리드 옵션을 내놓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번 시간에 제가 머스탱 브랜드로 포드가 이제 모델 Y의 경쟁격인 마크 E를 내놓죠. 발음이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잘못해서 매치라는 오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댓글에는 이걸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마하2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미국 친구들은 그냥 이걸 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핸즈 프리 드라이빙,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서만 되는 이거를 탑재하고 하이브리드 옵션,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 뉴스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찾아보니까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옵션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많은 시도를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아서 단종됐습니다. 혹시 포드 F150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긴 포드의 간판 픽업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차가 거의 그냥 수십 년? 30년 넘게 미국 판매량 1등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승용차도 합쳐서요, 한두 번 1위 자리를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뺏긴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쉐비 실베라도한테 뺏겼던, 그러니까 경쟁 픽업 트럭입니다. 요렇게 생긴 얘한테 한번 뺏겼던 거지, 승용차나 SUV한테 뺏긴 적이 없는 정말 미국 시장의 절대 강자, 그냥 미국의 국민차라고 불리는 포드 F150입니다. 포드 F150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옵션을 전혀 탑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거에 놀랬었던 거죠. 이유가 지금 연비라든지, 그러니까 환경 규제로 인해서 연비를 올려야 되고, 심지어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마당에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옵션조차 없었다라는 게 정말 놀랬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엄청 보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왜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의 메인이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비교가 오늘의 메인 주제일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머스탱 마크2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핸즈프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이죠. 근데 하이웨이에서만 작동하는, 그리고 라이다로 미리 매핑한 데이터를 얻어다가 전방의 카메라와 조그마한 센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많은 센서는 탑재하지 않고요, 그 도움을 받아서 다 합쳐져서 이제 그런 기능과 하이브리드로 이제 연비를 올리겠다는 이 계획. 또 안드로이드 오토도 탑재하고 테슬라와 똑같이 OTA도 지원합니다. 거의 요즘 트렌드는 다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미국의 이 픽업 트럭 시장이 하이브리드가 없었는지 과거의 실패를 보면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재미난 게, 포드만 그런 게 아니라 토요타도 지금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꽤 팝니다. 아주 잘 파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 대비해서는 좀 못 팔지만 그래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얘도 심지어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의외였거든요. 지금 토요타가 어떤 브랜드냐면 정말 간 보는 데는 끝장인 브랜드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유럽의 환경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 라인업을 지금 하이브리드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원래 하이브리드의 간판 모델이었는데, 지금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간판 모델은 RAV4, 그러니까 소형 SUV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한, 이 라인업을, 그러니까 승용차, 그러니까 조그만한 코롤라라든지 아반떼와 경쟁하는 중형차, 이제 캠리까지 거의 하이브리드화를 안 한 게 없습니다.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근데 아직도 픽업 트럭은 하이브리드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장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포드는 이번에 대대적인 이 전동화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멀게 거슬러 올라가서 쉐비가 이제 실베라도를 하이브리드, 완전 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토요타가 채택했던 풀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방식을 처음에 채택을 합니다. 무려 2010년에요. 그러니까 발표는 2009년에 했었죠. 문제는 쫄딱 망했습니다. 옆에 모델은 개솔린으로 이제 연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게 쫄딱 망합니다. 2010년에. 쉐비뿐만 아니라 이제 GM도 GMC 시에라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놔서 승부를 봤지만 쫄딱 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기름값이 그렇게 싼 시절도 아니었는데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들이 대부분 이렇게 빈깡통으로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뭘 많이 실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실다 보니까 항상 로드가 걸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딱히 큰 이득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뭐였냐면요. 바로 파워트레인의 변화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이 없지라는 의문을 진짜 많이 던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없이, 그러니까 배터리나 모터의 도움 없이 그동안 내연기관도 연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효율이 많이 증가했던 거죠.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에코부스트라는 터보차저 엔진을 실어서 그리고 미션을 다단화합니다. 지금 거의 10단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연비를 증가시키면서 그 규제에 대응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딱히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내연기관의 발전과 하이브리드가 생각만큼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부품이 늘면 늘수록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라든지 내구성 면에 있어서도 여전히 기존의 내연기관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 차를 가지고 멋으로 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면에 있어서 도움이 1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사장되는 거죠. 근데 이 기존 내연기관들이 여기서 포기하냐?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2016년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쉐비와 GMC가 이번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 하이브리드를 했을 때는 별로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스탑앤고 이제 정차하거나 이제 갈 때를 좀 더 도와주고 아주 저속에서 엔진을 좀 밀어주는 정도를 했지만 역시 시장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만만한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회사들이 왜 이렇게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데 주저주저 하는가를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쵸? 얼마나 이렇게 큰 기업에서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았을 테고 여전히 그런 환경 규제나 이런 흐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텐데 그간 10년 동안 정말 많은 트라이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었다라는 점. 참고로 이제 현대 신형 산타페가 나옵니다. 제가 왜 산타페를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지금 이걸 베이스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에 드디어 현대도 도전을 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터보차저 엔진을 통해서 그리고 다단화된 미션, A스피드 미션이죠. 통해서 어느 정도 연비를 확보하고 드디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꼭 선전하길 저도 기대합니다. 요번 1분기 성적은요. 포드 F150은 좀 판매량이 감소를 했네요. 작년 대비 아마 바이러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른 브랜드들은 꽤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죠. 한 분기에 20만 대 가까이 팝니다. 10만 대는 가뿐히 넘기고요. 여기 보면 토요도 감소했지만 한 2만 대, 닛산은 좀 심각하네요. 닛산은 5천 대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여튼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점, 부동의 1위 F150에 대해서 한번 하이브리드화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론 하이브리드의 제왕인 토요다도 한다는 루머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포드 같이 공식적으로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사이버 트럭을 보니까 왜 디자인이 그렇게 과격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되고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 근데 프리오더는 물론 6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인기는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물론 저 숫자를 다 믿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실 거라 믿지만 이게 디파짓이 100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어 놓으신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래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서도 한 20% 정도 잡으면은 진짜 한 13만 대인데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에 되는 세일즈 볼륨입니다. 그 보수적인 수치에 기반해서 아마 배터리 용량은 15GWh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짜 엄청난 배터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도 팔아야 되고 모델 Y도 팔아야 되고 기존의 모델 S나 X도 있는데 정말 테슬라는 확실히 100GWh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기존 이 모든 라인업을 충족시키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쯤이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테슬라도 전망이 좀 밝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드리면은 이 지금 픽업 트럭 시장이 정말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 예약하신 분들이 뭐 실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이버 트럭이 계속 지속적인 판매량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 기존에 있는 픽업 트럭 시장을 붕괴시켜야 되는, 거기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하이브리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모습들을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소비자들한테, 여기서는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얼리 어댑터 성격보다는 확실하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강력하게, 경제성까지도 어필하게, 이게 진짜 이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많이 팔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 신호등 업데이트라든지 이제는 파란불 보면 그냥 가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쯤이면은, 이런 속도라면은 최소 충분히 FSD를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더 이상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밀고 나온다면은 사이버 트럭 역시 선전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